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 여러 굵직한 이슈들 틈바구니 속에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나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산이죠. 눈물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던 곳 금강산 관광지구 안에 있는 남측의 자산인 바로 이산가족 면회소까지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폭발을 시킨 게 엊그제 같은데 이게 한국의 자산을 이렇게 한 번에 마음대로 이렇게 철거시킨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한 번에 이렇게 날려버리는 행위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선 또 김정은 위원장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이는 지방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 무려 공사만 10년을 해온 원산 갈마지구를 올해 6월에 개장을 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취임 당일날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북한은 콘도 역량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걸 듣고서도 또 굉장히 혹하지 않았을까 싶은 포인트이긴 한데요. 이런 여러 행보를 보이는 김정은이 가장 신경 쓰는 건 바로 북한의 핵 개발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마치 트럼프 대통령 보란 듯이 북한의 핵시설을 방문을 하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핵 대응 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제해야 할 확고한 정치 군사적 입장이며 변함없는 순간 의무이고 본분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자, 사실상 핵 포기할 생각 없고 오히려 더 만들겠다, 더 개발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을 한 건데요. 과연 북한의 핵 무기 얼마나 위협적인 걸까요?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뒷백에서는요. 이 핵 과학기술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문가를 모시고 북한의 핵 무기 얼마나 위협적인 건지 그리고 한국의 핵 무장론에 대해서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이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핵과 관련해서 북한 핵과 관련해서 많이 다뤘었는데요. 그런데도 사실 이게 일상에서는 잘 체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또 꼭 짚어봐야 할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한번 포괄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다룰 때 빼놓을 수가 없는 분이죠. 수십 년간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 중국의 과학기술, 국방기술을 연구하신 분이고요. 또 합동참모본부와 통일부 자문위원을 거쳐서 현재는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과 화생방 방호사령부 자문위원을 역임하시는 분입니다. 이춘근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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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항상 전화통화 자주 드렸었는데 이렇게 뵈서 너무 반갑고요. 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핵시설을 또 갔습니다. 우라늄 원심 분리기들이 이렇게 막 있었잖아요. 이제 학자로서 보시기에 좀 특이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어요? 작년에 김정은이 그 시설을 시찰하면서 한 얘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설비를 확장을 해라. 두 번째는 이 설비의 성능을 개량을 해라. 세 번째로는 새로운 성능이 좋은 원심 분리기를 도입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지시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보여준 설비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수천 대가 됐거든요. 그 정도 규모면은 해마다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든 원자탄을 두 자릿수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가 된단 말이에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것을 과시한 거죠. 두 번째로 성능을 개량해라라고 했거든요. 해커 박사가 2010년에 영변에 들어가서 본 설비하고 이번에 공개한 설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설비가 개량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성능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같은 규모의 설비 가지고 더 많은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 평가한다고 하면 보수적으로 평가하더라도 북한이 예전에 생산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에서 1.2배 내지 1.5배를 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직면한 거죠. 또 하나는 새로운 유형의 원심 분리기를 도입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것은 개량형이거든요. 새로운 유형의 개량형인데 만약에 이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란과 동일한 축선에서 기술을 개량해놨다고 하면은 새로운 원심 분리기는 지금 있는 것보다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 그런 원심 분리기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같은 규모에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북한의 핵 위협이 진짜로 위험하다고 보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은 한 5가지 위협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째는 원자탄의 위력이 증가하고 있다. 원자탄에서 수소탄, 증폭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이 떨어져도 더 많은 면적의 피해를 준다. 두 번째는 핵탄두의 수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옛날엔 플루토늄만 가지고 작은 규모로 생산을 했는데 이제는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물질을 생산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량의
원자탄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투발 수단이 발달하고 있다. 굉장히 다양한 투발 수단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항공폭탄 하나였는데 이제는 미사일에도 탑재하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에도 탑재를 하고 이제는 초대구경 방사포에도 탑재를 하고 또 어뢰에도 탑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투발 수단이 다양하게 되면은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핵 전술이 발달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투발 수단이 고도화되고 있는 거예요. K-23처럼 탄두가 기동을 해가지고 우리 방어망이 제대로 방어를 못할 수 있게 혼동되게 만들면서 공격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종류의 핵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이쪽에 혼선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핵전술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5번째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응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이 많다. 그래서 5가지 위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사실 정말 수십 년간 북한 핵 기술을 연구하셨잖아요. 1차 핵실험 했었을 때 이럴 정도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북한 핵이 발달하는 데서 몇 번의 그 전환점이 있었죠. 그래서 1차에서 3차까지는 플루토늄 핵실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3차에서 우라늄으로 전환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농축 우라늄으로 원자탄을 만들 것이라고는 잘 생각을 못한 거죠. 그게 워낙 원심분리기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기술이고 개발하기까지 선진국들도 15년에서 20년이 걸렸거든요. 또 90년대에 파키스탄에서 원심분리기 모형을 줬다. 일부 기계를 주고 설계도를 줬다고 하지만 그 설비들이 그렇게 높은 수준의 설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의 수량이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플루토늄 오메가2 원자로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1년에 한 발, 2년에 3발 이 정도뿐이 안 되었거든요. 그 정도 수량은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3차 이후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해서 그것으로 원자탄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또 그것이 실험을 해서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충격이 컸던 거죠. 이제는 우리가 대응 수단을 강구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수량의 원자탄을 북한이 보유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수소탄을 개발해서 실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북한이 4차 핵실험 때 수소탄이라고 했을 때에는 위력이 워낙 작아서 수소탄이 아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마는 6차 핵실험했을 때는 위력이 충분한 수소탄의 위력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자탄 수량이 늘어나고 위력도 늘어나고 각종 투발 수단이 효과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북한의 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도약하면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초창기에 맨하탄 계획 때 미국이 원자탄을 개발했는데 2가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라늄을 분열시켜 가지고 거기서 만드는 고농축 우라늄의 원자탄. 그다음에 우라늄을 원자로에서 태우면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그 플루토늄을 가지고 만드는 원자탄. 단순하게 그 2가지 뿐이었거든요. 핵 분열 현상을 이용하는 원자탄이었죠. 그 이후에 수소탄의 원리를 개발한 거죠. 핵 융합이라고 합니다. 핵 분열은 무거운 원자가 깨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고 핵 융합은 가벼운 원소들이 합쳐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인데 가벼운 원소들은 무거운 원소들보다 더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우니까 단위 무게에서는 가벼운 원소들의 핵융합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소탄이 개발이 된 겁니다. 수소탄은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원자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탄이 개발된 다음에 그 원자탄에다가 수소탄 원료들을 갖다 감싸가지고 원자탄이 터지면서 그 압력으로 핵융합을 일으켜서 수소탄이 터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핵 자강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저는 공감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게 과연 현실적인 것이냐, 현실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야기가 다르지만 과학자로서 의원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정치권에서 핵무장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할 적에 정치인의 입장과 정치인의 행동 양식,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고 무엇보다 액션 플랜이 벌어졌을 적에 실제적으로 핵무장을 한다고 했을 적에 그 일을 수행하는 과학술계, 산업계 입장을 세밀하게 살피고 우리 능력을 살펴야 돼요. 정치가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용해결로 제철이나 농축이나 꾸준히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관련 법이 없어요. 그런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관련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지난 회기 때, 의원 회기 때 꾸준히 방사성 폐기물 저장 관련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다가 통과시키지 못하고 폐기했거든요. 저장 관련 법도 제정을 못하는데 처리 관련 법안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해외 미국과의 협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 현실을 보고 정치가들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법적인 규준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각종 그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정치가들이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과학술계는 핵무장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으로 막혀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막혀있는 부분을 자유롭게 연구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이나 다른 국제적인 규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 제철이나 농축 같은 것들을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원자력 주기 전반을 완성하는 것은 원자력 산업 고도화에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것이 우리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쪽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거든요. 세계적인 원자력 대국들은 다 가지고 있고 일본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들을 연구하고 싶은데 핵무장을 앞세워서 오히려 과학자들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조기 핵무장 가능론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몇 달 내에 1년 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으니까 순식간에 1년만 버티면은 경제적인 제재를 받더라도 그 정도 버티면 핵무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자력계의 많은 설비들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돼요. 핵무장이 필요한 설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사전에 사용 목적을 기재해서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제한된 수량으로 수입할 수 있게 수입해야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핵무장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막혀버려요. 그러면은 핵무장이 필요한 설비조차도 공급하지 못하고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면은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역량을 키우고 그 시장을 키우고 관련 설비들을 키워가지고 충분히 자생력 있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섣불리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과학술계에 도움이 되고 실제적인 핵 잠재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정치권이 할 일과 과학술계에 할 일을 구분하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구분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공통점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 그 공통적인 면에서 우리 노력을 집중해가지고 우리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정치가들은 다 빠져나가고 피해는 과학술자들이 다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우리 역사에서 그것이 증명이 돼요. 전두환 정부 들어서서 미사일 개발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나 박정희 정부 시절에 핵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직장에서 소외됐던 것이나 그 피해들은 다 과학술자들이 졌거든요. 그런 피해를 우리 원자력계 과학술계가 또다시 지게 되면은 안 되겠다. 그런 상황을 잘 파악해가지고 정치가들은 정치가의 일을 하고 과학술자들은 과학술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잘 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 가지 덧붙이고 싶다면 예. 이런 일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책임 있고 능력 있는 그런 기관이나 인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또 기술적으로 보면 기초 연구를 해야 돼요. 어느 순식간에 그 응용 연구가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이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초 연구 이런 것들은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더라도 많은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순식간에 빠르게 무엇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초 연구가 많이 막혀 있어요. 응용 연구 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응용 연구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고도로 발전해 오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기초 연구부터 차근차근히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자력 원심 분리기 같은 것이 그래요. 이거 원자력 학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기계공학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유체역학, 이건 화공과나 아니면 그 유체역학, 수학과 이런 데서 같이 가르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다음에 전자기학이 같이 동원이 돼야 돼요. 이런 종합학문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용 원심 분리기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기초 연구를 하고 많은 응용 연구를 기본적인 것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과학술 예산을 엄청나게 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기초 연구, 장기 연구, 당장 실적이 안 나는 그런 연구가 먼저 잘려요. 그다음에 필요한 인력 양성이 다 잘려버리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핵역량 확보에도 크게 부정적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학기술계의 역할을 잘 보고 과학기술을 지원해주고 과학기술자들을 믿고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핵무장론을 앞세운다고 할 때에는 국제 비확산 체제가 있고 거기에 따른 많은 제약이 있어서
우리가 당장 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핵 자강론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핵 자강론이라는 것도 핵 무장을 염두에 두면서 핵 자강을 얘기할 때에는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시도할 때에는 많은 그 규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핵 자강이라고 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은 원자력 산업 진흥, 원자력 기술 축적 이거하고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강력한 원자력 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강력한 핵무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원자력 대국이요. 많은 설비와 기술과 인력들이 있거든요. 다만 거기서 없는 것이 농축과 재처리거든요. 그런데 농축과 재처리를 일본은 허락을 받았는데 일본은 왜 했고 우리나라는 안 되느냐 이런 항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본은 철저하게 평화 비핵 3원칙을 고수하면서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그 시설을 구축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것이 미국의 인정을 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같은 잠재력을 갖추겠다고 하면서 핵무장을 앞세운다면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 자강이라는 이 논의 자체를 반대로 돌려가지고 우리 원자력 산업 진흥,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개발하는 기술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은 많은 가능성이 있고 길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농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도 20%까지의 농축 우라늄은 미국의 허락하에서 만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또 SMR이나 이런 쪽에서 실제적으로 20%까지 농축 우라늄을 쓰는 그런 노용도 있거든요. 우리가 기초 연구를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그 대안을 강구하게 되면은 우리의 기술력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은 미국이 규제를 할래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협정을 개정할 수가 있거든요. 재처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사용한 핵연료가 포화가 돼가지고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는 어려운 상황에 또 원자력 발전소를 중지시켜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재처리를 해야 된다. 경제적인 목적으로 한다. 무기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역시 재처리의 어떤 권한 같은 것을 일부분 허락받을 수가 있거든요. 일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우라늄 농축보다는 좀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우리나라의 법적인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고 주민들의 수용성이 낮은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세운다면 또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은 원자력 산업의 진흥 같은 것, 원자력 산업에서 기술 고도화 같은 것은 충분히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북한을 주제로 다루고는 있지만 사실 이 핵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두 국가가 협상을 한 거죠. 핵 군축이 시작된 거고 실제적으로 협상에 도달해가지고 특별히 냉전이 해소되면서 많은 수량을 줄였거든요. 여기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미소 간의 핵무기 감축 협상에서 제외되었던 중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핵 군축 협정인 그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이 2018년 2월 기준으로 보면 러시아가 핵 탄도수 1,444기 그리고 미국은 1,350기를 폐기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는데요. 이게 2026년 2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연장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 협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우려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전쟁이 끝나는 대로 중국, 러시아와 핵 군축에 나설 것임을 예고해서 다들 한시름을 덜어낸 모습입니다. I'm going to meet with China and I'm going to meet with Russia. We were talking about denuclearized, denuking, and President Putin and I agreed that we were going to do it in a very big way. 만약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대로 두 개의 전쟁이 끝나고 그 이후에 핵 군축에 있어서 최초로 중국까지 포함을 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3자를 바탕으로 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비확산의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핵무기 수준 얼마나 위협적인지 그리고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서 이충곤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번 편을 마련해봤고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요. 사실 이번 편에서는 분량상 다 담지를 못했는데 긴박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잘 주목을 받지 못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1편에 이은 2편은요. 다음 주에 보실 수가 있고요. 딥백 쿠키 영상은 매주 월요일마다 비디오 머그에 올라올 예정이거든요. 이 부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딥백이었습니다.